중앙정부가 획일적으로 일방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것보다 지방자치가 지방정부별로 각자 권한 갖고 공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다. 그래서 이건 이제 분과라 정리와 함께 지방자치의 당위성을 강조한 이 이론이 바로 TV의 발의한 투표를 얘기합니다. 그럼 이런 TV의 발의한 투표가 성립되기 위해서 몇 가지의 전제 조건이 나오는데, 자, 실판을 잠깐 보자. 전제가 되는 게 일단은 다수의 마을이 전제가 돼야 돼. 두 번째, 완전한 정보. 세 번째, 완전한 이동. 그 다음에 네 번째, 외부 효과가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 규모 수익 불별의 기술이란 말로 왔는데 그것이 바로 쉽게 규모의 경제. 이 규모의 경제도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수입은 배당 수입. 연금 수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배당 수입 자체를 전제로 하는 것이 TV의 발의한 투표를 얘기하는데 여기 보자. 그럼 다수의 마을은 수많은 마을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마을, 지방별로 각자 행하고 있는 재정 정책에 대한 정보를 모든 주민들이 다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게 완전한 정보예요. 또 지역 주민들은 여러분들 누구나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가 가능합니다. 완전한 이동을 얘기하는 게.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 요 A란 지방정부를 얘기할 때는 쾌적한 환경을 갖고 있지만은 너무 지방세 부담이 너무 커요, 여러분들. 근데 요쪽에 C란 지역은 환경은 안 좋지만은 지방세 부담이 적은 여러분들 지방정부가 있다고 가지고 보자. 근데 여기에 살고 있는 A는, 이걸 R이라고 그러자. R은 사실 내가 살고 있는 A보다는 요쪽을 더 서울로 한다고 가정해 보자. 그럼 얘는 이쪽으로 이사를 가, 안 가? 가겠죠. 얘는 이게 더 좋아. 일로 가. 얘는 일로 가고, 얘는 일로 가고, 얘는 일로 가고, 얘는 일로 가고. 그러면 여러분들 수많은 지방정부가 각자 다양한 지방재정정책 갖고 공공재를 공급하면은 각각의 주민들은 그들의 선호와 일치하는 지방정부를 선택을 해야 하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의 선호가 동시에 만족하는 점에서 공공재의 배분이 이루어지죠. 이제 파리테 최적 상태에 근거한 공공재 배분 그러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공급하는 것보다 지방정부별로 각자 다양한 방법 갖고 공공재 공급이 보다도 효율적이다. 이게 바로 TV의 가설, TV의 발의한 투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공공선택 이론 가운데 하나에 들어가는 것이 TV의 가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상가로 상분의 지방재정 자립도 구하는 공식을 보세요. 분모의 자주 플러스 의전, 분자의 자주 곱하기 100 이렇게 나왔죠? 공식 문구가 가끔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지방재정력 결정 변수가 쭉 나오고 있어요. 자, 이번에,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 능력이 높다? 그럼 재정력 강화된다고 봐야 되겠죠? 이번에 재정 규모가 클 경우. 세 번째, 자주지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을 경우. 세출 규모 중 투자비 총액, 투자는 미래에 수익이 발생해야 하네. 하니까 이게 높을수록 재정력은 강화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잠재적 재원 능력은 지방정부 소유 재산이야. 쉽게 얘기할 때. 지방정부가 소유하는 재산이 많아. 땅도 많고 건물도 많아. 또 증권도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재정력 높다고 봐야 되겠지. 자, 비례폰의 개발지정 수요가 높을 경우야 적을 경우야. 적을 경우 당연히 돈 덜 들어가잖아. 재정력 강화되겠고 국가와 지방정부 간에 기능 배분과 재원 배분이 유사할 경우 기능은 배분하는데 돈은 배분 안 해. 니들이 부담해. 그러면 여러분들 지방정부는 그만큼 재정력의 부담을 받아 안 받아? 받죠. 그러니까 기능 배분과 재원 배분 비율이 비슷할 경우에는 그만큼 부담을 감수해 주지. 이럴 경우에 재정력 강화된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그 내용 숙제에서 좀 읽고 정리만 두십시오. 암기하려고 그러지 말고 읽고 이해하면 돼. 자, 확정 방안에 놓쳐갖고. 자, 바로 여러분들 293페이지. 자, 문제 1번부터 내용 좀 보자. 지방세 체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걸 이렇게 놨는데. 자, 1번에 광역시의 경우 주민세 재산분하고 정원분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광역시세가 아닌 구세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맞아요, 여러분들.
주민세 균등분이라는 게 있거든. 아까 제가 주민세 균등분 자체는 여러분들 세대가 각자 똑같이 6,000원씩 부담한다 이렇게 계산했어요. 했죠. 그래서 지금 얘기한 주민세 균등분은 광역시세에 들어가고 주민세 재산분 및 정원분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지금 얘기한 자치구세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맞아요, 여러분들. 맞는 표현이고. 이번에 광역시의 군 지역은 광역시세와 자치구세의 세목 구분이 적용되지 않고 도시와 시군의 세목 구분이 적용된다. 당연하게 맞는 표현입니다. 이것도. 알았습니까? 이것도 숙제에서 가져가야 돼. 광역시에도 여러분들 군이 있어 없어?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런 식으로 있다고. 그러면 이때에 여러분들 세목 구분을 얘기할 때는 광역시세하고 자치구세 세목 구분이 아니라 도세와 시군세의 세목 구분이 적용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그 다음에 3번에 시도는 지방교육세를 매 회계년도 일반 회계 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해야 한다. 그다음에 4번에 특별시의 재산세는 특별시분과 자치구분으로 구분하고 특별시분은 구의 지방세 수 등을 고려하여 자치구에 차등 배분하고 있다. 아닙니다. 똑같이 50대 50으로 배분하고 있고 거기 보세요. 해설. 특별시의 재산세는 공동과세로 특별시 50% 자치구 50%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걸 뭐 아까 얘기한 식으로 자치구에 차등 배분하는 건 아닙니다. 알았습니까? 똑같이 50, 50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좀 구분해서 내용 좀 가져가시고. 자, 문제 3번을 보세요. 문제 2번은 2014년도 이거는 보지 마세요. 왜 처음 등장한 문제인데 그 밑에 2014년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가장 비중이 컸으나 2015년도에는 소득세라고 나오고 있잖아. 그러니까 위에 건 여러분 매년마다 바뀌기 때문에 보지 마세요. 이거 시험 문제 안 나올 거예요. 이거는. 이 문제를 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야. 지 아들이 시험 본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지 아들이 시험 봤기 때문에 본 거예요. 누구야 여러분들 이것도. 정유라. 자 여기 보자. 이대 여러분들 특례 입학한 거 아니야. 자 3번 지방세 원칙 중 하나의 부담 분임. 아까 부담 분임 원칙은 제가 주민세 균등분이라고 계산했어요. 그래서 2009년도에는 이게 균등할로 나왔지만 나중에 명칭이 바뀌어 균등분으로. 지금은 균등할이란 말 안 쓰고 균등분으로 명칭이 바뀝니다. 1번 맞습니다 여러분들. 넘겨보자. 자 문제 5번 나온 거 보자. 서울특별시에서 확보할 수 있는 자주 재원으로 볼 수 없는 이렇게 나왔어요. 자 1번에 주민세, 2번에 담배소비세, 3번에 상속세를 얘기할 때는 국세에 들어갑니다. 지방세가 아니야. 알았죠? 정답은 3번이죠. 하단에 여러분들 그 지방세하고 국세 구분해 놓고 있고 내국세 같은 경우에 국세, 내국세, 관세, 목적세 나왔고 거기 여러분들 그 내국세, 직접세고 간접세에서 쭉 구분하고 있는데 그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언제 외워? 못 외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방세만 외우더라고. 알았냐? 지방세만 넣으시고. 근데 이제 목적세 나온 거 봐. 내국세 가운데 목적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가 있고 교육세가 있고 농어촌 특별세가 있는데 교육세는 2004년도에 폐지가 됐다가 다시 부활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목적세는 국세 가운데 3개가 있습니다. 그건 좀 혹시 모르는 거니까 체킹해서 가져가시고.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지방세 세원 확보 원칙과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적 문제점을 연결하는 것을 옳지 않은 것. 1번에 충분성. 지방세 수입이 지방사무 양에 비하여 충분하지 못하다. 2번 안정성. 소득과세 중심으로 세원 확보가 매우 불안정하다. 여러분들 소득과세를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 국세의 성격이 아주 강해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이 경기 조정 기능이 높은 것들은 대부분 국세로서 선정을 많이 하거든. 경기 조정 기능. 그러니까 여러분들 경기가 활성화될 때는 소득이 많아져 안 많아져. 그러니까 그때는 많이 징수를 할까 안 할까 하겠고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소득이 떨어지니까 이제 덜 징수해가지고 여러분들 많이 걷어가지고 없을 때 좀 풀어주면 되거든. 그래서 이제 지금 얘기한 그 경기 조정 기능 높은 것은 국세로 적합한 거고 아까 저 이런 얘기했죠. 한 지역에 이동이 없고 정착된 것은 여러분들 지방세로 뭐 적합해 아니면 여러분들 국세로 적합해.
아까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세무행정상 징수행정 측면의 국지편 기억났나? 국자편. 그래서 국지성의 원칙 얘기해서 거기 해설 맨 밑에 국지성 나온 거 봐. 국지성. 해설 맨 밑에. 지역 간의 이동이 없어야 되는데 이렇게 나와서 안 나왔어. 지역 간의 이동이 없는 것, 건물, 여러분들 토지, 이동이 있어 없어? 있죠. 그럼 이것은 하나의 여기에 대해 재산세로서 과세할 수가 있어 없어?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지방세 재원 자체에 적합한 것은 여러분들 재산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재산세.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소득과세 중심은 다 여러분들 국세로 봐야 되거든. 2번은 그 지문 자체가 무조건 잘못된 편입니다.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이게 보자. 재산세는 경기 변동과는 관계없이 계속 재원이 확보가 돼, 안 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바로 안정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안정성 나온 거 봐봐. 해설에 경기 변동에 관계없이 세수가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그런 말 나왔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소득과세 중심이 아니라 재산과세 중심이 되기 때문에 안정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말을 좀 바꿔주면은 이번 표현은 뭐 하여간에 현실적인 문제점이 아니라 현실적인 측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뭔지 알겠습니까? 근데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국세로서 선정이 돼 있어요? 지방세로 선정돼 있어요? 그럼 국세지 소득세는. 소득세는 국세야 지방세가 아니야. 그러니까 하여간에 2번은 무조건 지분이 잘못된 거예요. 알았습니까? 자, 보편성 수도권과 비수도권 세원이 심각하게 불규정적이다. 그다음에 4번의 자율성 지방세 세목 설정 권한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자율성이 상대로 떨어진다. 아까 얘기한 식으로 지방세는 여러분들 조세 법률주의라 그랬잖아. 그래서 세법이나 지방세법 자체에 근거하기 때문에 조례로 하는 거 아니라 그랬지. 그러니까 자율성이 상대로 떨어진다 해서 4번은 맞는 표현이고. 됐습니까? 그렇게 좀 숙지해서 내용 좀 가져가시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채원이 심각하게 불균형적이다. 그 표현은 맞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얘기해보자. 수도권과 비수도권 가운데 재산세만 하더라도 어디가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확보가 돼? 수도권이 확보가 되지. 지금 얘기한 세원이 불균형적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게 이제 문제점이 되는 거지. 7번의 정답은 몇 번? 2번의 답이 형태적인. 자, 이제 넘겨서 26위 정부기재. 굉장히 중요한 파트죠. 이것도 단일 테마 갖고도 출제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던 파트예요. 여섯 문제가 나왔죠. 자, 일단은 정부기재는 이제 맨 위에 보자. 바람직한 경제 사회 질서를 구현하기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기업과 개인의 이익을 제약하는 것 나왔고, 그럼 정부 규제가 왜 발생하고 정부 규제가 왜 더욱더 강화되고 있는지 그 이유가 나오고 있는데, 쌍가로 2번에 무한정한 행정 책임과 정부 규제의 만연이란 말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 세 번째 줄을 보시면 미키라는 사람이 나와. 거기 보면 규제 위반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허점을 메우기 위하여 규제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현상, 그걸 여러분들 규제의 끈끈이 인용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그 타르베이비 이펙트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기 들어보자.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해리슨이 쓴 소설 같은 경우에, 이게 보자. 사냥꾼이 토끼를 사냥할 때 어떻게 사냥하냐 하면은, 목각 토끼를 만들어가지고 탈을 입혀. 그럼 그 인형 토끼를 진짜 토끼가 친구인 양 착각을 해가지고 걔한테 계속 모이던데. 그때 이제 토끼를 이제 잡는 방법을 얘기해. 그럼 보자. 탈을 입힌 인형 토끼가 친구로 오인하고 계속 모여든다는 것은 규제가 규제를 부른다 안 부른다? 부른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 시험 문제 나왔어서 두 장을 넘겨보세요. 300페이지 1번 16년도 지방지 구급 문제 나왔죠. 여기 여러분들 어떤 하나의 규제가 시행된 결과 미리 얘기하지 못한 다른 문제점이 나타나게 되면 규제기관은 그 문제를 또 규제를 만든다. 규제가 규제를 만들어. 이게 이제 1번의 타르베이비 이펙트, 타르베이비 효과라고 나오죠. 끈끈이 이용 효과를 얘기합니다. 이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고. 다시 원위치.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발도와 강간 자체는 규제가 한 번 만들어졌다. 그럼 계속 팽창하고자 하는 속성이 있다. 그걸 규제의 조임새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뭐로 표현하고 있다? 규제의 조임새. 그것도 내용성 가져갈 거야. 자, 그거 봤으면은 한 장을 넘겨보세요. 298페이지. 자, 이번에 이제 정부 규제의 종류가 쭉 나오고 있는데, 자, 광해 경제 규제 나왔고 또 하나 사회적 규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언급을 합니다. 자, 광해 경제 규제도 거기 여러분들 일반적 의미의 경제 규제가 있고 독과점 규제의 형태로 나눠지는데, 자, 먼저 여러분들 일반적 의미의 경제 규제는 기업의 본원적 활동에 대한 규제를 얘기합니다. 기업의 본원적 활동은 경제 활동이고, 경제 활동은 어디서 이루어져? 시장에서 이루어지죠. 이건 시장에 대한 규제를 얘기합니다. 물론 옆에 나오고 있는 독과점 규제를 제외해놓고. 그럼 시장은 누구나 들어가서 물건을 사고 팔 수 있지. 그걸 규제하는 것을 뭐라 그래? 진입 규제라고 얘기하죠. 자, 수요 공급에 의하여 가격이 형성이 돼 이를 규제하는 것들 가격 규제. 품질, 생산량, 공급 대상도 시장에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결정을 내리는데 이를 규제하는 것들 몽땅 다 경제 규제예요. 이러한 경제 규제를 얘기할 때는 자, 생산자 보호의 성격이 강하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자, 무슨 말이다? 그러니까 진입 규제, 기존의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여러분들 경쟁자 진입을 차단시켜 주는 거니까 여기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기존의 생산자는 좋아 안 좋아? 좋으니까 이러한 규제가 계속 있게끔 정부를 대상으로 로비 활동을 해야 해. 로비 활동을 해서 포획한다 벼삼에서 저기서 맨 밑에 보시면은 박스 또 하나 나오잖아. 또 한 박스에 파란색으로 포획이란 말 나와 안 나와? 나왔죠. 자, 또 하나 여기 보세요. 지금 얘기한 경제 규제는 경쟁을 제한하는 게야, 경쟁을 활성화하는 게야. 그럼 경쟁을 제한하는 거죠. 그러면 스미스가 파악한 시장 경제 원리하고 충돌이 돼야 안 돼. 충돌되기 때문에 이것은 개별 산업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박스 두 번째 개별 산업이란 말 나왔고 그 밑에 시장 경제 제한이란 말 나왔죠. 자, 독과점 규제 보자. 독과점 불공정 거래 규제하는 것들, 시장 지배적주의 남용 금지, 독점적주의 남용 금지, 합병의 규제, 부당한 공동행위 제한하는 것들 여기 들어갑니다. 불공정 거래 금지하는 것들 독과점 규제 들어갑니다. 독과점 행포 방지, 폭리 부당이득 방지 다 몽땅 여기 들어가죠. 그러면 독점이나 과점을 규제하는 것은 경쟁을 활성화하는 게야, 경쟁을 제한하는 게야? 그렇죠. 경쟁을 활성화하는 거죠. 그럼 스미스의 시장 경제 원리를 어떻게 구현하고 일치가 되죠? 그래서 모든 사업에 대해서 독과점 규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이 독과점 규제는 여기 보자. 독점 과정을 못하게 하니까 독과점 자체는 보통 대기업이 보통 많이 하네. 대자본을 갖고 있는 기업하고 정부 사이에 갈등도 야기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맨 밑에 규제기관과 피규제기관 사이에 대립이 발생한다 그런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사회적 규제. 사회적 영향을 미치는 기업 행동을 규제하는 것들 사회적 규제예요. 거기 여러분들 기업의 행동이 소비자의 인권을 침해했다. 소비자 보호 규제. 기업의 행동이 작업자 안전을 위협했고 보호권을 위협했다. 이를 규제하는 것들. 기업의 행동이 남녀 차별했다. 기업의 행동이 환경을 오염시켰다. 이거 다 규제하는 것들 사회적 규제입니다. 삶의 질을 신장시키고 기본권 신장을 위한 규제, 사회적 약자를 위한 규제, 몽땅 다 사회적 규제 들어갑니다. 이 사회적 규제는 시장 경쟁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죠. 그렇죠? 그좀 바람직한 거야, 바람직하지 않은 거야. 바람직한 거기 때문에 모든 사업에 대해서 사회적 규제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럼 사회적 규제는 여러분들 사익을 추구하는 단체가 주도할까, 공익을 추구하는 시민단체가 주도할까? 그렇죠. 공익을 추구하는 시민단체. 그래서 공익단체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런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양사 가운데 역사가 오래된 것은 어쨌든 간에 경제 규제야. 1887년도에 등장해. 근데 우리가 파악한 사회적 규제는 1960년대에 등장하죠. 그래서 양 규제 역사까지 가져가시고, 맨 밑에 여러분들 규제 개혁의 방향 나온 거 봐. 오늘날은 무슨 규제는 대폭적으로 완화하자? 경제 규제는 대폭적으로 완화. 왜? 포획 같은 부패를 가져와 안 가져와? 가져오기 때문에. 뭐는 강화하자? 사회적 규제는 강화하자고 보는 게 일반적 입장을 얘기합니다. 자, 기지개 한번 펴봐. 기지개 쭉. 쭉 펴보세요. 여러분들. 졸렸잖아. 쭉 펴, 쭉. 여기서 올리고 이렇게. 자꾸 턱을 밀어봐. 그대로. 쭉 밀어보세요. 턱을. 개운하게.
거기서 이제 손 갖고 머리가 때려. 한 15초만 때려도 개운해. 요 손도 갖고 여기 밑에를 이렇게 눌러줘 봐요. 이건 필요한 거 좀 나아질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윌슨의 규제 정치. 제임스 윌슨이죠. 자, 이 사람 이제 규제의 편익이 소수에게 집중되어 있냐, 다수에게 분산되어 있냐, 또 규제의 비용이 소수에게 집중되어 있냐, 다수에게 분산되어 있냐에 따라서 네 가지 형태의 정치 모델을 제시해놓고 있다. 그 하나가 이익 집단, 또 하나가 운동가, 고객, 다수 정치에서 네 가지 유형을 제시해놓고 있죠. 자, 이익 집단은 규제의 편익이나 비용이 소수 각자에게 집중된 걸 얘기합니다. 이럴 경우엔 여러분들, 거기 들어보자. 한번 보자. 뭐, 의학 분업에 관한 법률을 어떻게 개정하냐에 따라서 의사협회라든가 약사협회 한쪽에 이익이, 한쪽엔 여러분들 불이익이 가? 갑니다. 여러분들, 시내버스 회사하고 여러분들 이 택시 회사에 대중교통 자체를 택시 회사를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냐에 따라서 한쪽은 편익, 한쪽은 불이익이 안 가죠. 이런 것이 다 이제 지금 얘기한 이러할 때 발생하는 정치가 바로 이익집단 정치야. 그럼 왜 이익집단일까? 주체가 누가 되기 때문에? 의사협회, 약사협회, 시내버스협회. 바로 뭐야? 이익집단이 주체가 돼서 정부한테 여러분들 로비를 하고 압력도 놓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집단 정치가 발생한다고 얘기하는 거고. 보통 이럴 때는 여기 보자. 그들의 이익 자체를 여러분들 반영하기 위하여 보통 구계자와 연합도 많이 합니다. 구계자와. 그래서 뭐 약사들 자체가 뭐 민주노총하고도 연합할 수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 네 번째 절을 보시면은 구계자와 연합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럴 때는 경우에 따라 국민적인 지지를 받기 위하여 어떤 상징성을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여러분들 좀 알리면서 그들의 이익을 좀 옹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상징을 활용하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번에 고객 정치. 일단은 출제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것은 고객 정치예요. 이건 규제의 편익이 소수에게 집중돼 있고 비용은 다수에게 분산된 경우죠. 이게 바로 뭐냐면 좀 전에 얘기한 경제 규제예요. 무슨 규제? 경제 규제. 뭐가 발생해? 포획 현상이 발생해야 하네. 하죠. 그럼 여러분들, 선생님, 고객이 정치하는데 이상합니다. 별거 아니에요. 여기 보자. 요 컵이 정부야. 요게 이제 기업이야. 로비 활동을 해서 이 정부를, 관료를 매수를 해야 하네. 하죠. 그럼 정부 관리 입장에서 볼 때 얘한테 진정한 이익을 주는 것은 얘야 아니야. 정부 관리한테 돈 갖다 주는 것은 요 기업이 아니야. 기업이 중요한 고객 아니야, 얘한테는. 얘가 정치하는 게 그래서 고객 정치라고 빗대어서 얘기한 게야. 알았어요? 거기 고객 정치에서는 뭐가 발생한다? 포획 현상이 발생하는 거야. 포획 현상. 자, 그리고 이제 한편 다수의 비용 부담자 집단. 여기 보세요. 비용은 다수에게 분산되지. 그럼 한 사람 한 사람 느끼는 여러분들 비용 피해는 피부로 크게 와닿지 않아.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이 뭐 나라쯤이야 뭐 저거 비용 부담 조금밖에 안 하는데 얘기 안 하면 어때? 이런 식으로 집단 행동에 딜레마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세 번째 줄 중간에 한편 다수의 비용 부담자 집단에서는 집단 행동의 딜레마가 발생한다 그런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기업가 정치는 비용은 소수에게 집중, 편익은 다수에게 분산된 경우 이 기업가 정치인데, 자, 근데 기업가 정치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규제 대상 집단한테 포획될 가능성은 있어 없어? 자, 이제 보자. 삼성에서 불산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뭡니까? 오염물질을 배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화성하고 수원에 있는 시민들한테는 그만큼 여러분들 좋은 일이 발생이 안 하겠지. 근데 만약에 이럴 때 정부에서 규제를 해주면은 다수의 수원 시민과 화성 시민들한테는 이익이 들어가겠지만
삼성전자는 비용을 부담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수원시를 대상으로 로비 활동을 해서 포획하는 경우도 있어, 없어? 포획은 돈 갖다 매긴다고 생각하면 돼. 어?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이때 포획됐으면 이때 정부가 집행은 엄격한 집행을 할까? 느슨한 집행을 할까? 느슨한 집행. 그래서 그 표현이 나오고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절, 이 경우에도 규제 대상 집단에게 포획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규제 기관의 포획을 느슨한 정책 집행이란 말 나왔나. 나왔고 일반적인 사회적 규제의 다수는 이 기업과 정치하고 관련됩니다. 사회적 규제. 요새는 이 운동가 정치, 이걸 기업가 정치 그러는데 이쪽이 시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거꾸로. 7급이라든가 기타 국회 사무소 문제 같은 경우에 이쪽 문제가 계속 나와, 거꾸로. 그 다음에 4번에 대중정치. 이 대중정치를 다수정치라고도 얘기하죠. 자, 편익은 다수에게 분산돼 있고 비용도 다수에게 분산된 경우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느끼는 비용이나 편익은 별로 피부로 와닿지 않는 경우를 얘기해요. 그럼 이제 이 대중정치는 자, 여기 예증 나온 거 봐. 뭐 사회적 차별 규제, 낙태, 종교활동 규제, 음란물 규제 쭉 나와. 여기 보자. 음란물을 규제한다고 해서 다수의 사람들한테 느끼는 편익이나 여러분들 비용이라는 게 별로 느끼지 안 느껴져. 안 느껴져요, 여러분들. 별로 느끼는 게 없다고. 근데 여러분들 여기 보자. 뭐 추정 60분이나 카메라 출동 이런 데서 뭐 손석희 무슨 JBS 무슨 프로그램에서 뭐 음란물에 의하여 아동들의 성범죄가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그게 나왔다고 가정해보자. 그럼 이걸 보고 그걸 이제 보도해서 그걸 보고 많은 국민들이 충격을 받는 경우도 있어, 없어? 이 아동들까지도 이게 성에 대해서 이거 문제가 많은데,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강력한 규제를 이제 대중들이 이제 요청하는 게야. 대중이 정부한테 압력을 놓는 게야. 그러면 대중이 정부한테 압력을 놓기 전 단계는 바로 뭐냐? 아까 추정 60불이라든가 MBC 카메라 출동해서 보도를 해야 돼, 해야 돼? 해야죠. 그럼 이러한 단체는 사익을 추구해, 공익을 추구해. 그래서 공익 집단에 의해서 먼저 문제가 제기되고 일반 대중한테 충격을 주고 대중이 정부를 대상으로 정치하는 형태, 이 바로 대중정치 해당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네 가지 형태의 규제 정치와 관련된 내용들은 가져가시고 거기 여러분들 그 고객 정치에다 적어봐. 그걸 미시절연이라 그래. 뭐라 한다? 미시절연. 미시절연. 그리고 미시절연. 그리고 여러분들 거기 운동과 정치는 그럼 뭐가 돼? 고절연. 이건 여러분들 편익하고 비용 자체가 다 분리가 된 거 아니야. 절열은 단절 아니야. 근데 미시는 편익이 소수에게 편익이 집중. 근데 다수에게 잠깐만. 요거 여러분들 미시는 편익은 소수, 비용은 다수에게 분산된 경우에 미시가 되는 거고 고시는 분산 아이 뭐야 이게 다수 알았어요? 그럼 아까 소수에게 편익 집중, 비용은 다수에게 분산돼 있다. 이거 뭐야? 고객 정치. 요거 뭐야 그럼? 고시는 거기 본 거. 운동가 정치, 기업가 정치랑 관련되지.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이렇게 좀 연결해서도 가져가세요. 알았냐? 이건 특히 재분배 정책하고도 관련이 돼야 돼. 지난번에 제가 정부 실패 현상을 얘기할 때 수요 측면 기억나나? 재분배 정책은 여러분들 초과 수요를 가져와 안 가져와? 가져온다 그랬잖아. 야, 쟤 뽑아주면 우리한테 뭐 해준대? 없는 사람들이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럼 여러분들 당연히 과부하 걸려 안 걸려?
과부하 민주주의 이야기, 정부 실패라고 그랬잖아. 지난번에 배웠던 내용이야. 이것도 좀 연결해서 가져가는 게 낫습니다. 알았습니까? 엄청 무거워. 왜 무거우냐면 밑에 얼음 있죠. 얼음 들어있어 가지고 선생님이 굉장히 힘이 센 사람이거든. 야, 지난번에 저거 들고 여기서 택시 타려고 그러는데 택시가 안 잡혀. 그래서 한 5분 기다리다가 들고 은하 아파트까지 갔어. 들고 거기서 타고 갔어요. 근데 보니까 촛불 집회 할 때 아니야. 그러니까 또 차들도 안 잡혀, 택시도. 오늘 진짜 오늘은 무조건 은하 아파트로 가야 돼. 자, 300페이지 기출문제 1번. 그리고 여러분들 시간표는 선생님이 고민 좀 많이 해봐가지고 가급적 정시하는 쪽으로 좀 노력할 텐데 안 되면 할 수가 없는 게야. 그래서 이거 학원 원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정시에 못하면은 아까 얘기한 거 11시 38분에 떨어져. 그러니까 10시 38분. 그러면 10시 50분에 여기 올 수 있어. 그러면 50분에 시작하는 수도 있는 거고, 전날 내려와서 선생님이 여기 사우나에서 자는 방법이 있거든? 여기 뭐 있잖아, 이게. 근데 선생님이 사우나에서 몇 번 잡았는데 잠을 못 자겠어, 시끄러워가지고. 여기 킹 사우나인가 가봤어? 안 가봤어요? 엄청 시끄러워. 그냥, 야, 이 상남동에 뭐 젊은 애들은 다 오했나봐. 그냥 쿵깡쿵깡 밤새도록 쿵깡쿵깡 바깥에서 그러고, 예, 저는 한 잔도 못 잤어요. 그러니까 이거 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꼭 학원에 현실한테 말씀드릴 테니까 여쭤봐. 내가 이제 원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수업 시간 변경. 근데 얘기 안 하셨다며. 했어요? 그러니까 안 했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래 얘기해 놓을 테니까 확인해보고 토요일에 나오시면 됩니다. 알았습니까? 자, 그럼 문제 1번을 풀었고 2번 경제 규제가 아닌 건 이렇게 나왔어요. 1번에 가격 규제, 2번에 진입 규제, 3번에 불공정 거래, 4번에 소비자 안전 규제. 몇 번이요, 여러분들? 4번에 소비자 안전 규제를 얘기할 때는 사회적 규제지. 정답 4번이고. 거기 3번, 4번 다 같은 내용들 아니야. 그죠? 자, 우리 4번이 좀 어려우니까 4번 풀어보자. 고객 정치, 수익 규제, 고객 정치를 대표하지. 그죠, 여러분들? 수익 규제하면 국내에 있는 생산자의 보호 성격이 강하잖아. 그대로 지켜주는 거 아니야. 음란물 규제는 좀 전에 뭐야? 다수 정치. 이주다는 한약 규제는 약사하고 한의사 사이의 갈등이 야기돼야 돼. 되죠? 원자력 발전 규제는 이거 뭐야? 환경, 사회적 규제 아니야. 그러니까 정답이 1번이네, 여러분들. 넘겨보자. 자, 문제 6번을 보자. 정부 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말을 모두 고르면 1번 정부 규제는 파생적 외부 효과를 해결한다는 장점이 있다. 여러분들 파생적 외부 효과는 정부 실패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규제는 의도하지 않은 효과를 가져와 안 가져와?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 규제가 파생적 외부 효과를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1번은 잘못됐죠. 2번에 경제 규제는 피규제 산업에 의한 포획현상. 맞네? 리플라이와 프랭클이 규제 정책, 경쟁적 규제와 보호적 규제. 맞죠?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 유인적 규제는 우리 지난번에 이 지문 풀어봤어, 안 풀어봤어? 풀어봤죠? 시장 유인적 규제가 간접 규제 아니야. 그럼 직접 규제하고 간접 규제 가운데 규제 효과가 큰 것은 직접 규제라 했어요? 간접 규제라 했어요? 직접 규제라 했잖아. 간접 규제는 시장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는 거 아니야. 환경 분담금 부과해주고 그래 돈 내고 난 계속해서 불법 영역할 거야 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규제의 효과가 큰 것은 당연히 직접 규제예요. 그래서 리을은 무조건 잘못됐죠,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근데 그 옆에 기업에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준다. 그건 맞아 틀려. 그건 시장 유인적 규제 그건 또 만든 거예요, 뒤에 거는. 그래서 여기선 정답은 뭐하고 뭐.
니은 디귿 2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제 출제 순위 27. 정책 결정 과정을 또 보겠습니다. 자, 결정 과정은 이제 결정의 과정에 관한 내용들, 이런 것들이 의외로 문제에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 형태를 숙지해서 내용을 가져가셔야 합니다. 자, 정책 결정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저기 들어보자. 어떤 문제 해결이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안 선택이 바로 뭐야? 정책 결정이죠. 1번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쌍가로 4번에 정책 대안의 비교 평가 기준을 대표하는 게 두 가지가 나와. 소망성과 실현 가능성 두 가지가 있어요. 소망성은 대안이 가져올 미래의 바람직한 정도를 얘기하는 거고, 실현 가능성은 현실로 재택돼서 충분히 집행될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1번과 2번 가운데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1번이야, 2번이야? 2번이죠.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걸 먼저 선택하고 그 다음에 소망성을 따진다고 얘기 예산했어요. 회체 여러분들. 그래서 그 형태를 묻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309페이지. 309페이지. 자, 문제 4번 해설해 보시면은, 자, 그 소망성 자체를 평가하는 기준이 쭉 나와. 그 노력, 그리고 효과, 능률, 공평, 대응이 나와. 이거 외우라는 게 아니야. 근데 노력을 잘 봐봐. 노력은 결과를 따져 안 따져? 결과 안 따집니다. 야,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얼마나 노력한 게 중요한 거래. 이렇게 얘기 안 해. 그렇게 얘기하잖아. 야, 결과가 중요한 건 아니, 네가 얼마나 노력했으면 됐어.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래서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이런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말 때 이해했어요? 그거 가져가시고. 자, 별도로 이제 실현 가능성, 거기 이제 기술적, 경제, 행정적, 정치, 법조적 실현 가능성에서 5가지 형태가 쭉 나오는데, 이거 여러분들 선생님이 문제를 본 이유가 있어요. 거기 이제 그 4번 봐봐. 그럼 1번과 2번과 3번은 다 소망스러운 실현 가능성을 별도로 봐야 돼, 안 봐야 돼? 소망성과 실현 가능성 구분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정답은 4번이야. 1번, 2번, 3번 몰라 정답 4번 나와야 합니다. 알았습니까? 자, 다시 앞쪽으로. 자, 그리고 이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여기 쭉 나오고 있는데, 자, 먼저 문제 인지비 목표의 설정, 그다음에 정보 자료 수집하고 대안 작성하고 대안 탐색하고 작성하고 평가해야 되겠죠. 그리고 최선의 대안 선택을 한다 해서 그 4단계 과정이 쭉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정보 자료 수집에서는 MIS 기법, 세 번째 대안의 비교 분석 평가할 때는 비용 편익, 비용 효과 분석을 활용한다 한다? 한다. 이건 다 아신 편들이고, 그리고 이 4단계 가운데 정책 결정권자의 주관적 가치가 가장 크게 작동하는 단계가 뭘까? 아니에요. 4단계예요. 첫 번째 면합니다. 첫 번째. 문제 인지비 목표의 설정이야. 근데 문제 인지일까 목표의 설정일까? 그렇죠. 목표의 설정이에요. 문제 인지가 아니야. 목표의 설정이야. 목표의 설정이야. 목표는 본인이 하고자 하는 주관적 관점 가치가 반영이 돼야 한다. 그래서 이 목표 설정이 가장 주관적 관점이 가장 크게 작동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이 단계 때는 잘못된 문제의 인지는 왜곡된 목표를 설정한다. 우리 배웠어 안 배웠어? 그걸 이제 3종의 우리라고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러면 문제를 올바르게 정의를 해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 문제를 올바르게 정의하기 위한 4가지의 고려할 요소가 나와. 그 여러분들 4가지 무조건 외워야 되겠죠. 소선에 배웠을 게야. 요가 인맥 기억나? 요가 인맥. 요가 인맥, 요 관련 요소가 가치 판단, 인과관계, 역사적 맥락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 보자. 살인사건 문제가 발생했어. 그럼 살인사건 자체와 관련된 여러 사람도 있을 거 없을까? 뭐 청소부도 있겠고 누구 있겠지. 두 번째, 그럼 이들 자체가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이야? 얘가 돈을 추구하냐? 얘는 치적 문제냐?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 가치 판단이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 다음에 인과관계 자체를 얘기할 때는 바로 뭘까? 여러분들,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되지. 관련 요소 가운데, 얘하고의 관계가 보니까 또 둘이 또 사이가 좋고 얘를 싫어해. 그럼 얘가 얘한테 접근해서 얘한테 살인시킬 수도 있어, 없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얘가 거꾸로 여러분들 얘한테 접근해서 살인시킬 수도 있어, 없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인과관계예요. 그리고
사건이 발생할 때까지의 시간적 경유, 이게 바로 역사적 맥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요가 인맥해서 네 가지는 무조건 외워도 객관식이니까 여러분들 이건 외워두는 게 훨씬 좀 편해. 알았습니까? 외워둘 걸. 자, 305페이지. 이번엔 정책 결정에 참여자가 나왔는데 공식과 비공식 나왔죠. 거기 보자 여러분들. 사법부 공식이야 비공식이야? 공식이고 비공식 이집단 정당 뭐 국민 쪽 나왔고 정책망은 지난번에 배워서 안 배웠어? 배웠기 때문에 설명성이야. 자, 하단에 합리적 정책 결정의 제한 요인이 쭉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뻔한 문제에 한 장을 넘겨보세요. 거기 보시면은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산다로 2번의 정책 결정 구조에서 1번 별표 지나친 집권적 구조 기출 문제만 얘기하는 게야. 이걸 분권적 구조로 바꿔놓고 고르는 문제가 나왔는데 그냥 분권적 구조로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권력의 분할 이렇게 나왔어. 권력의 분할. 권력의 분할가 바로 뭐야? 분권 아니야. 지나친 집권적 구조는 독선적 일방적 결정 가져오잖아. 그러니까 권력의 분할 그럼 X가 돼야 되겠지. 자, 그다음에 쌍가로 3번에 결정 환경에 따른 제약 요인 나온 거 있죠. 1번에 해결할 문제나 목표가 너무 많어. 그럼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제약하겠고 2번에 투입 기력의 약화, 국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이 안 돼. 이것도 제약하겠고 3번에 매몰비용 나온 거 봐. 매몰비용의 의미가 뭐야? 이미 투입된 노력이라 경비. 그럼 여기에 인간도 집착을 해야 하네. 하다 보니까 합리적 정책 결정을 제약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첨삭지도의 합리성에 관한 용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일단은 이번에 칼 메나임 지식사회계 주창자야. 이 사람이 합리성에 관한 형태를 두 가지 형태를 얘기해. 하나는 실질적 합리성과 또 하나 기능적 합리성 두 가지 용어를 제시해놓고 있는데, 실질적은 영어 나온 거 봐. 서브스텐셜이란 말이 나와. 이게 본질적 의미의 합리성은 뭐냐 이게야. 거기 여러분들 합리성을 낼 때는 레이셜로티라는 말은 이성이라고도 얘기해. 그럼 이성은 뭘까? 인간 및 인간을 에워싸고 있는 환경에 대하여 무엇인가 알고 깨닫고 사색하는 힘, 정신적 사유 능력, 그걸 뭐라 그래? 이성이라 그러죠. 그러면 실질적 합리성을 얘기할 때는 정신적 사유의 과정을 거쳐서 사물을 판단하고 대안을 선택했냐? 그러면 지금 얘기한 실질적 합리성이 구현된 거예요. 거기 여러분들 두 번째로 나온 거 봐. 충동이나 본능이 아닌 지성적 통찰력, 가론에 물어놨어요. 정신적 사유 과정. 그걸 토대로 대안 선택했냐 안 했냐. 근데 기능적 합리성은 여러분들 여기 보자. 정신적인 사유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냥 그 대안이 목표 달성에 순기능 수행했다. 그럼 뭐가 구현된 게야? 기능적 합리성이 구현된 거예요. 알았어요? 자, 그대로 보자. 한시간 보자. 현대인들은 기술에 대한 낙관적 기대 한번 이 계산했어요. 모더너티하고 포스트 모더너티 나눠서 얘기했잖아. 모더너티는 기술에 의해 인간의 생활의 편의, 물질적인 풍요, 생명의 연장 가져왔다. 그럼 기술 자체는 지상대강 건설에 오로지 순기능만 수행해야 하네. 하죠. 그 기술 지상주의 배웠잖아. 포스트 모더너티는 반기술주의 기계고. 기억나요? 그럼 여기 보자. 기술은 지상낙원 건설에 순기능만 수행했다. 그럼 현대인들이 기술에 대해서 맹목적인 여러분들 기대를 갖고 있다. 그것은 뭘 강조한 게야? 기능적 합리성. 근데 그러면 기능적 합리성 자체에 의하여 기술이 인간을 지배해야 하네. 그럼 기술이 인간을 지배하는 현상을 간파하는 합리성은 기능이야 실질이야? 실질. 그러니까 실질적 합리성을 토대로 인간성 회복을 고발한 게 메나임이야. 이게 이제 메나임 바깥 합리성이고 요 합리성을 행정학에서 이제 인용을 한다고 누가? 사이먼이. 그 사이먼의 합리성은 두 가지가 나와. 내용적 합리성 나고 또 하나 절차적 합리성이 나와. 근데 내용적 합리성을 실질로도 번역하는데 가로 안 나온 거 봐, 영어. 서브스텐티브야, 서브스텐셜이야? 서브스텐티브야. 이건 본질적 의미가 아니라 현실적 의미의 합리성이야. 현실적 의미의 합리성. 그러니까 목표 달성에 순기능 수행하면 그거 합리적인 거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이 사이먼의
내용적 합리성이 맨하임의 기름과 똑같은 거예요. 혼동하지 마세요. 그리고 절차적 합리성 나온 거 있죠. 거기 심리학적 개념, 의식적인 숙고의 과정, 절차를 거친 합리성을 얘기해. 그럼 의식적인 숙고의 과정이 바로 뭐야? 정신적인 사유를 얘기하죠. 그럼 이건 뭐랑 같아? 실질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혼동하지 마세요. 알았습니까? 거기 이제 그 합리성에 특히 영어 서브스텐셜이냐 서브스텐티브냐에 따라서 완전 의미가 바뀌어. 자, 4번에 폴 디싱, 폴 다이어징 다 좋아. 합리성에 관한 형태를 5가지 형태를 제시해놓고 있다. 1번의 별표, 기술적 합리성. 이건 목표에 대한 수단의 적합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뭐죠? 목표에 대한 수단의 적합성. 이게 합리성의 일반적 의미야. 우리가 합리성을 얘기할 때는 지금 얘기한 기술적 합리성을 얘기합니다. 알았습니까? 경제적 합리성은 비용과 효과를 비교하는 게야. 그러니까 비용 효과 분석했다. 그럼 뭐야? 경제적 합리성 관련된 게야. 우리 합리모의에서는 이거 추구한다고 배워서 안 배웠어? 배웠잖아. 사회적 합리성. 이건 가치 있는 사회 제도 개선 유지 이바지하는 대안 선택했다. 그럼 사회적 합리성이 구현된 거예요, 여러분들. 남녀 차별을 극복할 수 있는 성인지 예산 제도를 정부에 채택했다 할 때는 지금 얘기한 사회적 합리성이 구현된 게 안 된 게야. 된 거죠. 법적 합리성은 법을 준수하는 게야. 법과 일치하는 대안 선택이야. 쉽게 얘기하면. 선생님, 거기 공식적 규범적 관계. 법은 사회 성원들의 공식적인 권리와 의무 관계를 규정한 게 법이야, 법이 아니야? 법이지. 그러면 그 공식적 규범적 관계가 바로 법이야. 쉽게 얘기하면은 그 법에 부합하는 대안 선택. 베벌은 이름을 형식적 합리성이라 그랬어요. 정책 합리성은 보다 나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정책 결정 구조 합리성. 여러 집단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어떤 정책 구조를 만들었어요. 그럼 정책 합리성이 구현된 거지. 정책 결정 이런 모형 가운데 뭐랑 관련돼? 점증 모형. 자, 그거 말씀드렸습니다. 5번 논점 없습니다. 자, 넘겨서 기출 문제. 자, 1번. 이게 문제가 13년도 서울시구고, 자, 옆에 3번 나온 거 봐. 10년 서울시구 거의 같은 문제가 나와서 안 나왔어? 요가인매 똑같이 나왔잖아. 그죠? 그럼 정답이 몇 번이야? 1번의 정답은 3번이고, 3번의 정답은 1번이고. 그래, 안 그래? 그렇죠? 자, 여러분들 거기 들어보세요. 현생 보세요. 여기 보세요. 우리가 이제 막스 베버의 관료제는 공부하시는 분들 사회도 배울게요. 베버의 관료제는 고도의 계층제 합법적 지배. 배웠어 안 배웠어? 대급의 조직. 그걸 베버 관료제. 한 장을 넘겨봐. 거기 맨 위에 관료제 개념에 구조적으로 볼 때 계층제 형태. 옆에 합법적 형식 지배 이렇게 나와서 안 나왔어? 나왔잖아. 거기 들어보자. 그럼 베버의 관료제는 합법성을 중시하네. 그럼 법에 일치가 되는 대안 선택을 할까? 무슨 합리성? 법적 합리성. 이건 베버를 뭐라 했다? 형식적 합리성. 기억나? 좀 전에 얘기한 건데? 307페이지 봐봐. 폴 디싱의 합리성 가운데 법적 합리성에서 두 번째 줄 베버의 형식적 합리성과 관련이란 말 나오지. 그러면은 문제 2번 다시 봐봐. 베버의 관료제는 합법적 지배니까 형식적 합리성의 극치로 설명하고 있다. 맞죠? 법적 합리성 아주 강조하는 거 설명하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극치란 말은. 이번에 개인적 합리성의 수가 반드시 집단적 합리성이 되는 아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시장 실패의 원인을 표현한 말. 뭐? 공의지의 비극이지 뭐야. 공의지의 비극을 설명한 거 아니야. 2번은 맞죠, 여러분들? 선물의 합리성은 본질적 행정가치, 수단적 행정. 자, 본질적 행정가치 얘기해보세요.
공익, 정의, 자유, 평등. 자, 평등 이코로 형평성. 기억나요? 그러니까 뭐 형평성, 공평성 들어가죠, 여러분들. 민주성은 뭐로 배라했어요? 제가 본질과 수단으로 구할 때는 수단으로 무조건 배라 했잖아요. 다른 건 다 수단이라 했잖아. 이렇게 구분할 때는 민주는 여기 들어가 수단적 가치 들어가는 거예요. 알았냐? 근데 목적 가치하고 수단적 가치로 파악할 때 이건 뭐로 빼라? 목적 가치로 빼라 그랬잖아. 내가 이거 얘기해서 왜 그러냐? 이렇게 해. 국내 원로 교수님들, 국내 행정학에서 아주 뭐 저 하늘의 별 같은 분들 뭐 이제 정리하시고 계신데 이제 별이 됐었어요. 돌아가셔가지고. 올라가셨는데 그분들 책은 다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요새 이제 50대, 60대에 뭐 좀 소장파라고 하긴 그러겠지만 그분들에 비한 소장파들 책 가운데는 에코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에코프 그 자체는 이렇게 나누고 민주를 여기에 대응했고 이걸 번역해서 다 일로 빼놓고 있어. 그러니까 그냥 본질과 수단으로 파악할 때는 민주를 뭐로? 수단으로. 그만 얘기하세요, 저거. 알았어요? 그러니까 거기 지금 얘기한 여러분들 하여간에 3번에 맞는 표현이고 4번에 디싱의 기술적 합리성은 목표 선언적 인과관계의 적절성. 여기 보자. 여기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 기술적 목표에 대한 썰의 적합성이라고 계산했어요. 했죠. 그럼 요것이야말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거야. 결과 원인. 됐어요? 그래서 그 말이 그거거든, 여러분들. 목표의 적절한 인과관계의 적설성. 그 5번은 만든 거예요. 근데 4번에 목표에 비추어 적합한 행동이 선택된다. 여러분들 사이먼이 파악한 절차는 숙고의 과정, 정신적인 사유 이런 게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 돼. 전혀 그런 게 안 나오잖아. 그냥 목표에 비추어 적합한 행동이란 말이 나와. 그럼 목표에 비추어 적합한 행동은 목표의 순기능을 수행하는 대안이야. 그래서 이 3번은 내용적 합리성으로 봐야 합니다. 알았습니까? 뭐로 봐라? 내용적 합리성으로. 자, 그리고 여러분들 310페이지 5번은 보지 마세요. 5번 문제는 또 안 나올 게야. 뭐 앤더슨이 파악하고 있는 가시 판단 기준 나는 거 안 나올 테고 6번에 제니스가 파악한 집단사고 예방 전략 나왔는데 집단적 사고란 말은 만장일치의 환상을 얘기해. 뭘 얘기한다? 만장일치. 만장일치는 무조건 좋다고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나온 거 보자. 4번에 최종 대안을 도출한 후에는 각 참여자들에게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된다. 반대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부여하는 집단적 사고의 환상으로 계속 가는 게 안 가는 거야. 가는 거지. 문제는 집단 사고의 예방 전략 아니야. 그러면 오히려 이제 4번 같은 경우는 집단적 사고를 야기하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떤 집단적 사고 예방 전략이 별도로 있는 것보다는 집단적 사고 자체가 무엇인가를 개념을 이해하고 이제 문자시킨 거예요, 여러분들. 알았어요? 만장일치의 환상을 얘기합니다. 자, 좀 쉬었다가 28위부터 또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합시다.